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24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뉴스토커가 월드컵에 집중을 해서 세계 축구의 흐름이라든가 또 홍명보호에 관련된 얘기들, 또 브라질 월드컵 취재 뒷얘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온 사이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프로야구에 너무 좀 그 소외를 시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때마침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방송 시간으로는 이제 그 오후부터 프로야구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전반기를 살짝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질지 또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이제 축구 취재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또 취재를 하고 있는 수영 박태현을 비롯해서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세훈 기자 어디 갔다 네. 왔죠? 최근에 뭐 휴가 다녀왔죠.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그 뭐 가까운 나라로 다녀왔는데 월드컵 결승전 끝나자마자 다음날 그냥 바로 떴습니다. 그 브라질을 다녀온 기자들 넌 나중에 가라. 내가 더 힘들었다 하고 이제 제가 먼저 갔다 왔죠. 그렇군요. 네. 일본 후쿠오카죠? 네. 어떻습니까? 뭐 그냥 좋아요. 뭐 이것저것 그냥 바람 쐬기도 좋고. 네. 한번 추천해 볼 만합니까? 근데 뭐 이게 뭐 여행 프로그램 아니니까. 네, 그냥 뭐 휴가 계획 짜실 분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후쿠오카 갈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후쿠오카 자랑 짤막하게 한번 해주시죠. 후쿠오카 자랑 짧게. 네. 제가 일단 뭐 일본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네, 일본 가서 뭐 맥주 좀 먹었고. 괜찮습니까? 본인이 몸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기 전에 일부러 술도 안 먹었죠. 일본 가서 먹으려고. 네. 근데 뭐 딱히 봐가지고 그냥 뭐 맥주 외에는 딱히 뭐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남아비로. 네. 여자도 한국 여자가 훨씬 이쁩니다. 그래요? 네. 이쁜 한국 여자분이랑 갔으면 또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 한숨. 네. 자, 한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또 우리 스포츠 전문 캐스터죠. 우리 소준일 KBSN 스포츠 아나운서 손아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예. 이제 뭐 내일부터 다시 또 그 알러브 베이스볼, 알러브 스포츠가 아닌 알러브 스포츠가 아니죠. 베이스볼 또 이제 그 캐스터를 해서 할 거죠. 그렇죠. 짧았던 금요일은 아니죠. 금요일에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가도 아니고 그냥 데이 오프를 끝내고 내일부터 다시 투입합니다. 금요일 날 뭐 했습니까? 금요일 날 그거였죠. 그 올스타전. 올스타전. 올스타전도 저희가 했으니까요. 올스타전 알러브 베이스볼도 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쉰 날은 그제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는 머리를 깎고 할 일이 없다 보니 안산에 또 배구 보러 갔다 왔습니다. 안산에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덥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더운 여름에도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현장 본능 손아운서 역시 소처럼 일하는 손아운서였습니다. 현장 본능이라기보다는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클럽이라도 한번 가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참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참 클럽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보여요. 시골에서 막 올라온 것 같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또. 지금 복장 자체는 지금이라도 당장 클럽으로 뛰쳐나가도 될 만한. 오늘은 저녁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살짝 공개 좀 해주시죠. 오늘은 저의 길고 길었던 라마단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종교를 가져볼까 하고 이제 한번 물색을 해볼 시간이 됐죠. 이제 홍대에서 한번. 홍대에서? 예. 그렇군요. 지금 고모님 댁이 어딘가요? 가락시장이요. 상당히 먼데. 가락시장 한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상당히 먼데 홍대에서 가락시장 거리가 꽤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홍대 사냥을 한번 나가보겠다. 예, 한번 갑니다. 자, 우리 홍대에 계신 분들 한번 손아운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가락시장 가는 교통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월드컵에 가려졌던 프로야구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반기 우리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죠. 전반기 결산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기를 관통했던 주제 바로 타고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진짜 정말로 많이 터졌어요. 안타도 많이 터지고 홈런도 많이 터졌는데, 자, 우리 박 기자, 네. 우리 전반기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전반기를 뭐
관통하는 단어가 맞죠. 타고 투저인데 뭐죠 그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김광현이 전반기 9승에 뭐 방어율이 3.4 네. 9인가요? 7인가? 예, 3.49입니다. 그 김광현이 다들 부활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야구 담당은 아니지만 기록만 보고 아니 김광현이 어떤 선수였는데 이거 갖고 부활이라고 하나 하고 얘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타고 투절 얘기를 들으니까 아 김광현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올해 정말 뭐 심했고 근데 뭐 다른 거보다 일단 올해 홈런 수가 좀 많죠.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세이버 매트릭스 중에 이제 파크 팩터라는 게 있죠. 이제 그 구장이 타자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투수에게 유리하냐를 이제 1.0,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타자에게 유리하고 이게 있는데, 지금 2014년 전반기 기록을 토대로 보니까, 일단 가장 그 타고 투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광주, 챔피언스 필드. 네. 광주가 작년까지만 해도, 챔피언스 필드. 네, 광주가 작년까지만 해도 투수한테 그러니까 투수 친화? 파크 팩터가 거의 1에 가까웠어요. 100에 가까웠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지금 137.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전반기 기준으로 하면 9개 구장 중에 좀 가장 높은 수치고요. 대전 구장이 또 이게 좀 약간 축소를 했죠. 그렇죠. 대전 구장이 이제 메이저리그처럼 개장을 해서 담장도 좀 높이고 했죠. 근데 대전도 지금 굉장히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완전히 지금 넘어간 상태고. 아 그래요? 그 정도 그렇게 변했다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홈런이 많이 안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높였구나. 네, 작년이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파크 팩터로만 놓고 보면 투수한테 유리한 구장이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타자한테 유리한 구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요런 그 파크 팩터의 변화도 확실히 좀 이런 타고 투저 현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게 아닌가 좀 보여져요, 그렇게. 자, 우리 손아운서는 또 이제 전반기 그 여러 가지 뭐 경기 중계들을 또 많이 했으니까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홈런이 많이 나오고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기 시간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길어졌죠. 좀 연장 승부 같은 것들도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한테 왔던 거는 역시 그 방송을 하는데 하이라이트를 저희는 이제 라이브로 하지 않습니까? 라이브로 하는데 아무래도 홈런이 나오면은 좀 더 이제 질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더 목이 많이 아팠다. 그리고 집에 가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었죠.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다른 분들께서는 뭐 느낄 수 없는 건데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제 그렇죠. 경기를 하는데 너무 늦어 이게. 집에 가서 빨리 끝나고 씻고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더구나 이 혹서기에 이제 선수들의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7월하고 8월 동안에 이제 주말 경기는 그쵸. 예년에 이제 5시에서 6시로 올 시즌은 좀 늦춰졌잖아요. 그쵸. 근데 더구나 토요일이랑 이제 일요일은 좀 차가 일찍 끊기는 편인데 그날 이제 경기가 좀 오래 간다 하면은 거의 뭐 여지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그렇죠. 하죠. 가락시장까지. 그렇죠. 28,000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KBS N이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습니까? 상암동에 있죠. 상암동에서. 네. 택시비가 안 나와요. 택시비가 안 나온다고요? 네, 택시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날 번 돈을 그날 택시에 몽땅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KBS N 쪽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주십시오. 아니면은 거기 뭐 숙직실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있는데 그 여느 회사나 다 똑같겠지만 숙직실 특유의 그 냄새가 사람을 좀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축구 중계 방송 있을 때도 숙직실에서는 웬만하면 안 잡니다, 그냥. 그럼 거기서 가락시장까지 택시 타요? 네, 그냥 타요. 와, 이거 진짜 장거리네. 진짜 장거리죠. 택시 기사님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역시 그 회사보다는 고모님 댁이 훨씬 더 편하다는 낫죠. 자, 그래서 많이 질렀는데 어떻게 뭐 성대 결절 이런 거 하면 좀 왔습니까? 이런 거 한번 와줘야 야구가 피를 한번 토해야 빡셌다. 작년 시즌에는 제가 이른바 그 화장실에서 똥 싸는 발성으로 이제 PD분들한테 약간의 귀여움을 받았었는데 이대로 해서는 내 목이 맛이 가겠다 해서 올 시즌에는 수없이 많이 터지는 홈런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죠. KBSN에서는 좀 제가 제일 안 지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피똥을 한번 싸줘야. 그렇죠. 또 이제 PD들한테도 귀여움을 받고 택시비도 나올 텐데. 그래서 택시비가 안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살짝 좀 해보겠습니다. 자, 타고 투저 전반기를 강타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3가지 정도로
그 요약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타자의 가세, 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스트라이크 존, 좁아진 스트라이크 존, 그 다음에 공의 반발력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외국인 타자의 가세, 네. 이런 것들이 팬들의 눈에는 잘 보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지금 양상문 LG 감독이죠. 네. LG 감독 이제 스포츠 해설위원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외국인 타자 한 명이 가세한 게 단순한 그 숫자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팀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툴 만한 타자가 가세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번 타자가 그렇죠. 한 명 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팀의 9번 타자, 제일 못 치는 타자가 나간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내셔널리그 그 메이저리그의 내셔널리그 네. 타선이 아메리칸 리그가 됐다. 예. 이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 보십시오. 이제 아메리칸 리그 팀을 만나면 좀 고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투수들한테도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맞네. 진짜 내셔널리그가 아메리칸 리그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각 팀당 지명타자 한 명씩 영입을 한 거죠, 사실상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타율이라든지 장타율 같은 것들이 올라간 수치가 좀 너무 눈에 띄는 수준이라서 네, 리그 타율이 예. 지금 2할 9푼 1리? 1, 2. 그쵸.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거의 이런 리그가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그 1982년 출범 이후 가장 높았던 때가 1999년에 네. 타율이 2할 7푼 6리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리그 평균 자책점이 4.98, 네. 5점대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반기를 마친 가운데 팀 타율은 얘기를 했고 평균 자책점이 5.28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10점을 넘는다는 기본으로 거예요. 깔고 간다는 거죠. 양 팀이 5점 이상씩을 내준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 방망이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정말 그냥 화끈한 화력전이 매일 펼쳐진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좀 있죠. 안 줘도 될 점수가 나온 맞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수비의 질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의 질 그리고 어떤 그 투수의 어떤 그 방어력, 네. 평균 자책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보여야겠죠. 손아운서. 특히 수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몇 년 동안 KBO에서 가장 끈끈한 수비를 지닌 팀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다 이제 SK 와이번스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에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가 나왔죠. 이제 한 경기에서 최다 실책 8개. 8개. 그게 SK 와이번스였어요. 8개. 이게 좀 상전벽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어쩌다가 SK 와이번스 수비가 이렇게 됐나. 네. 경기를 이제 가끔씩 보다 보면은 특히 최정 선수가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최정 선수가 막지 못하거나 여튼간에 어려운 타구가 오면은 이 어처구니 선수가 없는 송구 실수. 그렇죠. 이 선수가 그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글러브를 들고 막 땅을 내려치고 막 자기 스스로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좀 SK 와이번스 수비 전체의 분위기 같은 것들 좀 대변을 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존 문제는 사실 이제 좀 알만한 사람들, 네. 이게 뭐 심판들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게 뭐 야구하는 사람들은 느끼고 야구 기자들도 느낍니다. 네. 저게 스트라이크인데 저걸 안 잡아준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스트라이크였던 공이 올해는 볼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볼넷도 많이 늘고요. 그렇죠. 지금 뭐 볼넷 한 개를 내줄 때마다 경기 시간이 뭐 한 2, 3분, 5분 늘어나죠. 늘어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 경기 시각이 3시간 25분 연장 포함해서 그 정도 될 텐데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죠. 지금. 작년이 3시간 20분이었거든요. 네.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긴 빠지는 경기 그리고 이른바 핸드볼 스코어라고 하죠. 네. 막 19점, 뭐 20점, 뭐 24점이 나온 적도 있었고 네. 막 이런 점수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KBO가 올해 좀 의욕적으로 외국인 타자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좀 이게 좀 타이트하게 잡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류현진이라든가 이대호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나가 오승환 이런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리그에 좀 활력소를 줘야겠다. 그게 바로 화끈한 공격 야구라는 거를 지향점을 삼아서 이런 공격 야구를 지향하기도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네. KBO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우리의 예측과는 좀 너무
앞서 나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바로 핸드볼 스코어. 이게 너무 경기가 지루해지니까 그러니까 LG 넥센 경기였나요? 목동에서 한번 보니까 19대 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어요. 하나와의 네. 경기였는데 19대 1. 네, 그때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야, 이건 뭐 기사는 미리 다 써놨는데 이거를 다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 야구 기자들, 뭐 관계자들이 이렇게 진이 빠질진데 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공격 야구가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팬들은 불맛이 나죠. 그렇죠. 실수 없이 빵빵 터지고 뭐 소중일 아나운서들 목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화끈한 야구여야 되는데 이게 지루해졌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워. 이게 늘어져 버리니까 게임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팬들이 이제 뭐 사실 이제 공격 야구 때문에 처음에는 관중이 좀 늘었어요. 네. 늘다가 이게 월드컵이라는 또 변수도 있었지만 네. 지금 뭐 통계에 따르면은 뭐 1~2% 정도 지난해 좀 부진을 했으니까 팬 동원 그 관중 동원에 있어서. 근데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 반발력.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게 높아졌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반발 개수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네. 기준치가 있는데 이제 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 구단의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게 확실히 반발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구장에 또 이제 그 관계자들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타구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 판단은 그러니까 야구 관계자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아, 저게 갔구나. 그렇죠. 안 넘어갔구나. 네. 이걸 알 텐데 저건 잡히겠구나라는 타구가 그냥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구장 같은 경우가 규모가 잠실구장 뭐 못지않게 큽니다. 잘 돼 근데 있죠. 연습 타격이나 뭐 이런 그 홈런성 타구가 그 SK 이제 그린존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잔디밭. 거기까지 거기까지 넘어가는 타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좌측 상단, 최상단에 있는데 그런 타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과연 뭐냐? 이게 반발 개수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배팅볼에서 주는 공이 결코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아무리 힘 좋은 타자도 담장은 넘겨도 그 펜스 상단 이렇게까지 못 보내거든요. 그렇죠. 담장 상단까지는. 근데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게 반발 개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올해 공식적으로 공이 바뀌었어요? 공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각 구단마다 사용하는 그런 공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공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반발 개수가 만약에 뭐 1에서 2까지다. 네.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5 뭐 네. 이런 부분에서 형성이 돼 있다면은 이게 지금 1.8, 1.9 그 최대치를 넘지 않는 한계선에서 가장 그 상위 찰랑찰랑하게 부분에, 거기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발 개수가 확실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농구에서도 뭐 네. 1초가 남고 2초가 남았다. 그런 얘기가 남는데 그 1초 사이는 0.01초부터 뭐 0.95초까지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공의 반발 개수도 확실히 높아졌다는 게 이제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KBO는 공식적으로 뭐래요? 인정하나요? KBO에서는 인정할 게 없고 네. 그 제조사의 네.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렇죠. 한번 반발 개수가 확 낮아져가지고 퍼시픽 리그에서 1점대 평균 자체점 투수가 막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리그였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NPB가 반발 개수에 대해서 그냥 함구만 했거든요. 우리는 뭐 바뀐 거 없다. 그대로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뽀록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다시 정상 수치로 갔는데 이게 또 한번 너무 가가지고 또 그래서 일본도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스트라이크 존 하나 뭐 공 한 개 뭐 이렇게 빠지고 안 빠지고가 네. 투수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듯이 반발 개수 이런 것도 타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 타자들을 얘기를 해보니까 반발 개수 그러니까 공이 생각보다 잘 뻗는다라는 걸 느끼고 자신감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타구 투저 이게 역대급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반기에는 이런 타구 투저가 극심했지만 후반기에는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트라이크 존이 사실상 좀 그 조정이 됐다. 7월부터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몇몇 감독들을 비롯해서 해설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트라이크 존이 공 한 개 정도 폭이 넓어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손아우서 중계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거 좀 느낍니까? 아무래도 좀 있죠. 확실히 이제 그 5월, 6월 이쯤에 그 타고 투저의 흐름이 아주 정점을 찍었다가 말씀해주신 대로 7월 달에 약간 좀 사그라드는 느낌이 있었던 게 그런 스트라이크 존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4개 경기를 모두 이제 그날 다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편집하는 PD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많이 받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 단적인 예가 LG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나? 아닙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아니고, 자, 7월 10일 잠실 라이벌 두산 LG의 경기였죠. 두산 LG 경기. 이 경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오지 않아야 할 경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두산이 12대5, 12대4 뭐 이렇게 앞서고 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8회에만 7점을 내줍니다. 두산이. 8회에만. 그래서 12대12 동점인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9회 초에 두산이 한 점을 내고 9회 말에 이제 대타로 정희훈 선수가 들어섭니다. 정희훈 선수가 들어서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 저는 빠졌다고 봤거든요. 네, 빠졌다고 봤는데 그 공이 스트라이크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희훈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심판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양상문 감독도 뛰어나와서 항의를 하는데 이게 전반기 한 달, 2달 전만 해도 이게 볼로 선언됐을 공이에요. 근데 그게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면서 LG는 그대로 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런 경기들, 이런 순간들, 장면들이 많아지니까 타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볼이라고 생각을 해서 휘두르지 않았을 공들이 스트라이크로 선언이 되니까 그 비슷한 공이 오면 휘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은 타격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전반기 막판부터 이 타고 투저 현상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후반기에도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아마 감독자 회의라든가 어떤 심판들도 얘기를 했을 거고 KBO에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이게 그 부작용이 많으니까 타고 투저 이거 좀 잡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시즌 중반에 변화가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렇죠. 그 진짜 타자들이 얼마나 그 예민하고 민감한데 그 앞으로 정희용 같은 사태가 많이 나오죠. 제가 7월달 쭉 보니까 그런 장면들 되게 많더라고요. 타자가 생각했을 때 볼인데 스트라이크가 선언돼가지고 타자가 분개하는 LG 그렇죠, 오지환도 그렇죠. 한번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나바로도 몇 번 방망이를 집어던졌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KBO의 오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은 시즌 전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격 야구 이게 너무 극심하게 흘러가면서 오판인데 이제 너무 이제 또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들이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그 중간을 잡아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어쨌든 팀에서도 아마 주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각 타자들이나 야수들, 투수들한테도 자 스트라이크 존이 좀 넓어졌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후반기에는 좀 이런 어떤 그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디오 판독이 이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경기하는데 오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디오 판독에 스트라이크 불판정도 포함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주심 권한을 주고 이제 그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아니니까 페어냐 아니냐 아니면 뭐 이제 그 베이스 아웃과 세이브 뭐 이런 베이스 그거는 근데 참 뭐랄까 안타까운 게 일단 급하게라도 도입을 한 건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고 아니 나 이렇게 심판 때문에 말 많았던 시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 그 왜냐면은 메이저리그가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들이 뭐 몇몇 심판들 얘기도 좀 들어보기도 했지만 너무 이런 그 중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감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심판의 실력 자체를 떠나서 그냥 실수예요. 어이없는 오심은 실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중계하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사실 그 예전에 비해서 초고속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좀 느린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계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최대한 잘 볼 수 있게끔 밀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선명하게 느린 속도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명백하고 뻔한 걸 왜 못 보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거를 실시간으로 딱 돌려보면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좀 심판들이 좀 덜 먹어도 되는 욕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공식 명칭은 심판 판정 합의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제니까 이거를 이제 그 감독이 신청을 하면은 합의를 하면서 이제 비디오 판독까지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팬들이 원성을 그렇게 막 그러니까 우라통을 터트리고 하는 게 다 중계 때문 아닙니까? 아니, 제가 죄를 지은 기분. 죄는 아니고 다 중계 때문인데 그 중계에서 그 중계 화면을 놓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심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렇죠. 심판위원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판 권위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어떤 각도에서든 어떤 판정이든 잘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날 경기를 중계하는 중계진의 카메라 외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정말로 느린 장면으로 몇 번을 돌려봐도 애매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카메라가 몇 대가 돕니까? 한 경기에. 제가 듣기로는 6대가 이제 투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6대. 6대. 6대 맞나?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6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대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더 있죠. 많을 것 같은데. 이젠 조금씩 더 카메라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번에 심판 합의 판정 도입 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 홈런 파울. 홈런 파울 판독인데 그게 우리는 라인상에 그 두 개, 그렇죠? 1루 라인, 파울 라인, 그 다음에 3루 파울 라인. 이 두 개를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정확한 라인이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달아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일단 그거 자체부터 지금 우리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근데 뭐 메이저리그는 100억 넘게 투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KBO 100억이 어디 있습니까? 100억 투자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이게 또 시즌 중반에 들어가는 거라 아마 예산상 더 그랬을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는 이 모든 이 비디오 판독 요청에 대한 판정을 본부에서 해요. 현장에서 안 하고. 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런 시스템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박치기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한국형 비디오 판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오심을 좀 줄여주고 팬들의 어떤 그런 원성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야구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게 있어서 그냥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냥 심판한테 맡기고 심판이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게 뭐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종목 중에서 농구를 올해 취재해 왔고 또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대회 초반에 보니까 진짜 심판들 가관이더만요. 그렇죠. 네, 심판, 그러니까 같은 심판은 브라질 다 모였더만.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이 그 포청천이랑 이제 보통 이제 뭐 팬이든 선수든 그런 다른 객체랑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프로야구는 전반기 동안 그게 많이 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저 되게 보수적인데도 이런 쪽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칼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이게 요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박세영 기자가 얘기했던 그때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때 야구는 아날로그 시대의 야구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이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아날로그에만 우리가 머물 수는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 디지털이라는 게 특히 팬들에게
수많은 팬들에게 디지털 시대가 주입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디지털적인 사고를 가진 팬들이 아날로그적인 야구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후반기 아니 가장 단적인 예가 정말 이게 정말 시대가 변했다,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게 예전에는 이제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잖아요. 근데 뭔가 판정이 애매한 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팀 감독이나 선수가 나와서 심판한테 항의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일루가 공이 빨랐는지 발이 빨랐는지 관중석에서는 그걸 절대 못 봐요. 절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루에서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핸드폰만 키잖아요. 그거 바로 볼 수 있어요. DMB로 다 보죠. 그리고 요즘 그 뭐 스마트폰에 나오는 영상은 보통 TV보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느리잖아요. 키면은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류중일 감독이 이제 내가 네. 이번 올스타전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 때 LG랑 경기할 때 그런 애매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세이프 뭐 아웃 판정이 나왔는데 류중일 감독이 네. 그 더그아웃에서 빠져나와서 항의하러 딱 가다가 팬들을 한번 봤어요. 네. 그 위에 삼성 팬들이 있지 않았을 네. 겁니까? 그러니까 팬들의 표정을 보니까 네. 팬들의 표정을 확인하고 심판한테 판정을 그러니까 항의를 하러 갈지 안 갈지를 결정했다고 자신감을 그러더라고요. 얻고 잃고가 거기서 딱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구나. 맞네. 류진일 감독이 팬을 네. 보고 입모양으로 세이프야? 세이프야? 네. 그러니까 네. 팬이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의 네. 시그널을 줬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판정을 하러 가지 않았다. 항의를 하러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건 뭐냐? 정확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냐? 팬들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잘 알지. 팬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과도기가 바로 이 올스타 휴식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전반기 이쯤에서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전반기 마무리를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기 지난 그 경기가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네. 우리 이제 후반기를 한번 우리가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후반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자, 후반기 전망 어떻게 좀 각자들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역시 가장 관심 가는 포인트는 그거겠죠. 4위를 누가 잡느냐. 4위. 예. 지금 뭐 1, 2, 3위는 그러면은 정해졌다고 봅니까? 사실상 가장 위에 있는 세 팀은 웬만해서는 내려올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팀이죠? 삼성, NC 그리고 넥센인데 넥센이 2위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순위와는 이제 약간 뒤섞였는데 네. 이 팀들이 이제 5할 오픈 이상의 좀 안정된 성적을 이제 거두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할이 넘어가니까 뭐 이 팀들은 거의 정해졌다고 보고 사실 롯데 자이언츠가 4위를 수성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가 그리고 굉장히 두산 베어스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있다가 6월 달에 이제 좀 드라마틱한 하락세를 겪으면서 많이 내려왔는데 네. 두산이라든지 지금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기아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팀들이 이제 4위 자리를 후반기에 한번 스퍼트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 두산은 어려울 것 같아요. 두산은 어렵다고 보시나요? 어때서? 왜 어렵다고 보세요? 두산이 되려면 4월달, 5월달 막 이때처럼 방망이 터지지 않으면 왜냐면 거기 일단 마운드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지금 페이스가 꺾여 있고 그리고 최근에 두산을 가끔 보면 그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센터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비에서 포수, 키스톤 그리고 중견수. 근데 여기서 사실 절반이 빠졌어요. 이정욱이랑 손시현. 물론 지금 그 자리를 메꾸는 선수들의 수비력도 나쁘진 않은데 이 뭔가 좀 약간 그 공허함이 좀 있더라고요. 두산이. 그래서 실제로 두산이 뭐 세이버 매트릭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뭐 5월 좋았던 때 이후에 그걸 비교해 보면 지금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전 개인적으로 두산 좀 어렵지 않을까. 자, 두산이 6월 달에 5승 15패. 네. 네. 그 참담한 성적을 거두고 원래 3위, 2위 뭐 이렇게 하던 팀이었는데 5위까지 떨어졌고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LG와의 경기 7월 10일 경기가 저는 두산의 현 주소가 아닌가. 단적으로 이제 방망이는 터졌어요. 그때만큼 5월만큼 터져서 8회 초에 접어들기 8회 초까지 12대 4로 앞서 있어요. 네. 12대 4. 네. 근데 8회 말에만 7점을 내줍니다. 근데 뭐 말로 홈런 맞고 막 말로 홈런 맞고 막 그래서 12대 11까지 쫓기고 9회에 한 점을 또 이제 드라마틱하게 내서 13대 12 정말 진땀승을 거뒀는데 그만큼 불펜이 허약하다는 거죠. 불펜이 그 8점 차의 리드도 그렇죠. 불안할 만큼 그걸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데 어쨌든 두산 좀 힘들 것 같다는 우리 박세영 기자의 의견. 에이스도 없어요. 그리고 에이스도 없죠. 그러니까 니퍼트. 그러니까 그 성실하기로 짝이 없는 네. 그 니퍼트가
불펜 투입을 자청하는 예. 이러한 참담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두산에게 희망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디퍼트의 그런 헌신? 팀을 위해서 나 이거라도 뭐든지 다 상관없다. 팀 스피릿. 오히려 그게 그 두산이 그 후반기를 앞두고 보여진 작은 희망 아닌가. 예. 물론 뭐 여전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두산은 좀 뭔가 드라마틱하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런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면은 좀 후반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고전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롯데 히메네즈 뭐 등등 해서 류먼 뭐 이런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롯데 어떻게 4위 수상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롯데는 글쎄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롯데 자체가 지닌 힘보다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팀들,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기아 타이거즈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브래필 선수가 이제 한 8월 달쯤에 돌아오고 하면은 지금도 상승세인데 더욱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지금 상승세를 이끌었던 선수, 특히 히메네스가 최근에 힘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기아 얘기 한번 좀 해봅시다. 기아. 지금 무서워. 김주찬, 안치용 이런 선수들이 엄청 막강 화력을 뽐내고 있고 또 이제 최영필, 김병현 뭐 이런 선수들이 선발하고 뭐 불펜에서 열심히 또 해주고 있고 사실 이제 기아 선발진 하면은 선발 왕국 아니었습니까, 기아?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양현종, 뭐 홀튼, 뭐 이런 선수들, 김진우, 뭐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어찌됐건 선발의 힘을 본다면은 기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또 이제 우리 LG 트윈스. 네. 자, 모 해설위원은 LG 트윈스가 후반기에 정말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내놨는데 하일성 해설위원입니다. 그래요? 네, 하일성 해설위원이 4위 싸움, 1, 2, 3위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고 4위 싸움의 어떤 다코스는 바로 LG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럴까요? 야구 모르는 거니까요. 아니 뭐 KBS의 뭐 대표 해설위원이시긴 한데 글쎄 LG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까먹은 게 너무 많아서. 격차가 너무 커서? 단순히 저는 그냥 단순히 까먹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LG가 올라가려면은 거의 후반기 승률 1위에 가깝게 찍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작년에 LG가 잘 나갔을 때도 그 분위기 반전을 이뤘던 시기가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기보다 훨씬 더 앞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LG가 7월달 승률이 1위입니다. 네. 7월 승률 1위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LG가 강한 것도 있지만 뭐 롯데라든가 두산이라든가 뭐 SK 이렇게 경쟁할 팀들이 좀 뭐 어떤 그 희망을 가질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LG를 좀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LG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는 지금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LG는 잃을 것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만 시즌을 마친다고 해도 뭐 양상문 감독이나 다른 선수들에게는 선방했다. 그렇죠. 이러한 어떤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뭐 만약에 4강 가면 좋고 안 되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롯데라든가 두산이라든가 기아 이런 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절박하지 않나. 이런 심리적인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바로 이제 LG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LG가 이제 뭐 변화가 있었잖아요. 스나이더 영입해가지고 스나이더. 그 카드가 이제 만약에 대박이 나면 정말 후반기 LG는 볼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리오단 이 사실 좀 애물단지 같은 용병이었죠. 근데 리오단이었는데 양상문 감독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든가 뭐 이런 걸 투수 조련에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준 다음에 뭐 5승 1패 뭐 이런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리즈의 역할을 좀 해준다면은 같은 리시니까 뭔가를 좀 이루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LG 팬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프로야구에서 리시가 잘해요. 예전에 리오스와 약 빨았잖아요. 에이, 약 빨았는데 걔는. 리즈, 리오스, 리오단. 그러네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SK 아까 뭐 손아운서도 얘기를 했는데 SK 어떻게 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좀 없다고 봐요. 뭔가 올라갈 동력이 뭐 투수 쪽, 타자 쪽, 뭐 수비 이런 거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상황이 안 좋긴 매한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4강 싸움의 마지막 자리를 놓고 뭐 이 팀이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할 때 이 팀은 이게 좋아서 4강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팀들이 워낙에 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이 팀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SK는 그마저도 그쪽에서는 가장 좀 낮은 평가를 받지 않나? 저는 오히려 한화가 이제 좀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한화가 SK를 예, 그렇죠. 8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그게 SK가 4강에 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지 않나?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 예. 이게 3년을 가는 건가요? 3년을 못 채우나? 3년을 못 3년째죠, 채우는 지금. 3년째인데 사실 이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제 그 루크스카. 루크스카 역대 최고의 용병으로 꼽혔던 그런 버퍼인데 야, 이제 뭐 33경기만 출전을 하고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종합병동. 그 루크스카시 이만수 감독과 말다툼을 벌였던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이 바로 SK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뭐, 스캇이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연봉 한 30억 원 정도 이제 받고, 뭐, 통산 홈런이 135개, 135개, 뭐 이 정도로 때릴 정도로 아주 기대감이 컸던 거물급 선수였는데, 이제 뭐, 출전도 못하고, 몸도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수 감독과 설전을 벌인 거죠. 뭐, 거짓말쟁이, 뭐, 제가 겁쟁이. 어디선가 한번 다른 기자분의 페이스북에서 한번 봤었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루크 스캇과 조조 레이에스와 로스 울프의 WAR이라는 다른 선수 비교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팀의 승리를 기여를 했나 이 지수가 팀 승리 있습니다. 기여 주시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지수가 있는데 이 세 선수의 지수를 합친 것보다 LG 트윈스의 리오단 선수였나요? 이 선수의 그 값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외국인 선수들이 전혀 밥값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SK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3명 중에 1명이라도 이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SK가 참 외국인 선수 복이 없지는 않았던 팀이었어요. 그럼요. 예전 괜찮았죠. 라이벌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카도쿠라도 쏠쏠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참 이 스캇 그리고 레이에스. 사실 레이에스도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야 이런 거물급 선수가 한국에 오나?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에는 올만한 어떤 그런 그릇이 아닌데 왔다. 뭐 이래서 다른 구단에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캇. 야 이게 뭐 발표로는 30만 달러 연봉. 그렇게 낮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고 최소 한 뭐 100만에서 뭐 200만 사이 왔다 갔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선수였는데 어쨌든 퇴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캇은 어찌 됐건 자기 벌 돈은 벌어갖고 갔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기자들한테도 눈에 많이 띄고 그 설전을 벌인 장면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SK도 이미지 관리상 스캇을 재빨리 다음날 퇴출을 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현장을 가서 이제 왜냐면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어요. 네, 그렇죠. 스캇과 이 감독의 어떤 그런 설전은 그 전 경기였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갔는데 이제 감독이 나와서 이제 전반기 결산도 하고 그리고 후반기 전망도 해야 되는데 감독은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스캇과 관련해서 어떤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질문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만수 감독이 사실 이제 전반기 때 굉장히 이제 그 구단을 맹 비난하면서 설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설화에 시달렸어요. 그 조인성 그렇죠. 트레이드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인성 트레이드건을 갖고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구단에서 나를 엿을 먹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만수 감독. 아니, 성대모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대로 한 건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SK 구단에서 기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얘기는 좀 써주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트레이드 시키고 나니까 한 번 더 또 한 번 폭발을 한 거죠.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감독을 무시하는 처사다. 뭐 이러면서 이만수 감독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지금 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이님이 저는 맞습니다. 이만수 감독은 이미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계약 시즌이니까 끝난 거라고 이미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있고 구단과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이런 네. 상태. 그리고 용병과도 다툼이 일어나고. FA들은 올해 엄청 많고. 그렇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조인성 선수의 트레이드 건에 있어서 이제 이만수 감독이 어쨌든 간에 구단에 불만을 드러낸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뭐야 하느냐. 근데 사실 이게 단장 주도로 팀을 꾸리는 게 이거야말로 메이저리그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미국통 이만수 감독이라면 이해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야구를 보면은 이제 미국보다는 일본 쪽에 가까운 그 감독 중심의 야구였는데, 근데 뭐 지난 시즌부터 해서 이제 뭐 김진욱 두산 감독이 물러나고 뭐 이런 뭐 김성근 감독이 물러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 2000년대 후반기 쟁패했던 자웅을 겨뤘던 SK 두산이 감독 중심의 야구에서 사실상 이제 프런트 야구, 단장 중심의 야구 쪽으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성적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감독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 야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삼성, NC 뭐 이런 유중일 감독이라든가 김경무 감독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고 자기 중심이 강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단장이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감독과 구단이 좀 협업을 해서 가는 게 지금까지 우리 실정에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 그 적당히라는 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 프런트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어디부터는 이제 감독과 현장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그 선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 선의 의미가 없는 게 감독은 잘려도 단장은 잘 안 잘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 그 선 찾기는 제가 봤을 때 영원히 불가능해요. 어쨌든 우리 선 찾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우리 후반기 그렇다면은 4강 한번 꼽아 볼까요? 4강 4강 한 번씩 꼽아 봅시다. 그럼 손아운서? 일단 3강은 제외하고 4강 그 4위 팀만 한번 뽑아보죠. 4위 팀은 저는 기아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기아. 그렇군요. 우리 김대훈 기자가 들으면 굉장히 반가워했을 그런 얘기인데 또 추억의 이름 김대훈 기자 한번 얘기를 해봤고, 따봉을 날려주시지 않을까. 박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뭐 롯데가 지키지 않을까는 뭐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예상, 롯데. 그렇다면 저는 그 다른 팀을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띄지는 않는데, 이게 어쨌거나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두산 한번 갑니다. 두산. 왜냐하면은 두산이 지금 뭐 불펜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사실 이제 뭐 화수분 야구 선수층 하면은 두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진짜 대단하긴 해요. 선수층은 지금도. 그렇죠. 이제 후반기에 사실 이제 많은 팀들이 체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럴 걸 봤을 때 선수층이 좀 두터운 두산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홍성은 그날 경기 때 뭐 대활약을 했죠. 활약을 했는데 주장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다시금 자기가 낮은 자세로 선수들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다짐, 귓가에 쟁쟁합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두산 한번 밀어보고요. 또 이제 저는 맨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을 하나 더 한다면은 LG 한번 봅니다. LG. 두산 LG가 4위를 놓고 다투지 않을까. 시즌 마지막 경기가 두산 LG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경기 때 사실 지난해에도 그 맞대결에서 2위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4위가 갈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시나리오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4강을 가든 우승은 삼성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안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박 기자가 먼저 찝어서 했네요. 아래 동네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지만 우승은 삼성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온 김에 어떻습니까, 손 우승팀이요? 삼성을 찍으셨으니까 저는 올해야말로 넥센. 그렇군요. 네, 저희가 스토커가 이제 이번 야구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4강이랑 우승팀을 한 번씩 그냥
러프하게 찍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전 넥센을 밀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일편단심. 예, 일편단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이거는 좀 시즌 끝나고 다시 한번 우승팀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아니. 삼성 찍었고. 삼성 찍었고. 왜 빠져나가세요? 우승 어디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삼성하고 1, 2위 팀 두 팀을 꼽았는데. 그럼 NC는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NC는 저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두 팀에 비해서는? 두 팀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야 되고, 선발진이 좋지만 아무래도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포스트진 경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로만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 우리 그렇다면 지금까지 후반기 전망까지 해봤는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후반기 초반에 관심 포인트 그거 아닙니까? 어떤 아시안게임 대표팀 누가 됩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가 따로 우리가 자리를 네. 한번 마련을 보고요. 네. 그거를 완충 때문에 난리 났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희 KBSN에서 이제 알로페 팀에서도 기아 팬들이 있는데 몹시 아주 큰 극대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따로 한번 빼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프로야구 소식 나눠봤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열렸던 우리 야구와 축구의 전설들의 은퇴식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순위가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야구 그리고 또 한국 축구의 한 획을 그었던 두 전설들을 한번 언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짜투리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이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은퇴식이 이제 열린 걸로 아는데 그 임종률 기자께서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박세영 기자가 진행까지 하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갔다 왔죠. 네. 그리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 사실 박찬호가 2012 시즌 마치고 사실 현역 생활을 좀 더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까놓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새로 부임했던 김응용 감독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연. 메이저리그에서 한창 좀 주가를 올렸을 때 그때 좀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지 않았나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 얘기를 한번 해주자면은 김웅용 감독이 그때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여기 CBS 라디오 출연해서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가? 라디오 녹음 전화 연결 이런 거 하다가 뭐라고 했더라 멘트가 엄청 셌어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 약간 부상을 달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짝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은퇴 장면,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미묘한 좀 이런 것 때문에 김응용 감독이 있는 한화에서 사실 이제 박찬호 선수 은퇴식을 해주려고 마련을 했었죠. 사실 이제 지난해 6월 1일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 등번호가 61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에 맞춰서 6월 1일 날 은퇴식을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마련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되면서 어떤 안타깝게도 한국 야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박찬호 선수의 은퇴식이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나서서 박찬호에게 올스타전 때 은퇴식을 해주자, 치러주자. 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본 느낌으로는 정말 좀 뿌듯한 감개무량한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찬호 하면은 우리 한창 1990년대 IMF로 되게 힘들 때 우리 희망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때 보셨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라 저는 뭐 사실 뭐 IMF의 희망까지라고는 뭐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그냥 뭐 자부심이었죠. 한국 야구는 저 형이 짱. 그렇죠. 그거였죠. 그렇죠. 우리 손아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없었지만은 여튼 저한테는 박찬호, 박세리 두 박씨들 그때 양박 애국가 나오면은 항상 박세리 선수가 양말 걷고 무릉덩이에서 이제 퍼팅이 아니라 여튼 공을 쳐내는 그 모습과 함께 교차 편집이 항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당시 이제 박찬호 선수 한창 활약할 때 군 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운이 좋게도 그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기 때문에 중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박찬호 중계를 빠짐없이 봤는데 그때 정말 군 생활의 희망이었죠. 박찬호를 보면서 그날 지면은 작업이 굉장히 좀 힘겨웠고 박찬호가 이기면은 그날 작업이 굉장히 힘이 안 드는 아주 힘이 나서 울끈불끈 힘이 나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아니 요즘 보면은 그 지금 푸이고가 옛날에 셰필드 같고 그렇죠. 그 약간 오버랩된 요즘 곤잘레스가 예전에 키로스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그런 기억을 갖고 그 마지막 시구 장면 그거를 보는데 그럼 또 마지막에 또 김경문 감독이 공주 시절 같은 공주 출신이고 정신적인 야구 멘토라고 박찬호가 그렇죠. 여기는 김경문 감독이 그 시구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포옹을 하고 또 선수들이 행가래를 쳐주고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식 석상에 그 두 딸들 에린 세린 얘네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부인 박리애 씨와 함께 에린 세린 두 딸을 데리고 와서 그 마지막 소감을 말하는 장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중석에서 또 눈물을 쏟는 그런 팬들도 눈에 띄고 본인도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는지 마지막에 멘트할 때 그 마이크를 잡은 손이 막 떨리는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 전날 뭐 다른 걸 한 건 아니고. 에이 무슨 그런 건 아니고. 저 들은 얘기인데 그 박찬호가 그 시구 그 한 번의 시구를 위해 가지고 그날 일찍부터 연습을 엄청 했대요. 그래요? 근데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공을 정말 수십만 개 던졌을 양반이 이 마지막 시구를 위해서 또 저렇게 연습을 하고 0점을 잡고 그런 모습이 너무 뭐랄까 이게 그 감동을 넘어서 어떤 벅참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감을 마치고 이제 기자회견장에 들어왔죠.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죠. 기자회견장에 있는데 첫 마디가 이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줄 잡아도 1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0, 70명, 7, 80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메이저리그 첫 승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오셨다. 이런 얘기. 이게 1994년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래? 왜 웃죠? 아니, 난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그리고 솔직히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기자들도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찬호가 사실 2012년 11월에 은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그 시간이 걸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박 기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욕 많이 먹었다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 하나에 답변을 20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좀 그 박찬호의 은퇴식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또 기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자들 내심 몇몇 기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짧게 자기가 할 얘기를 짧게 또 끝내는 그런 또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때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이제 올스타 선수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려네요, 배려. 그러네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 마치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훈훈하네. 그러면서도 지금 그 얘기를 이제 김웅영 감독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약간 김웅영 감독을 디스하는 그런 또 있지 않아요. 그건 질문도 안 나왔어요. 질문도 안 나왔는데 어떤 얘기였냐면은 지도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얘기를 물었는데 이제 박찬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지금 거장이신 분이 팀에 와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이라면은 박찬호가 자기 은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코끼리 감독을 살짝 지려밟고 갔구나라는 거를 느끼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째서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었느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박 기자. 요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그 노컷 뉴스에서 4월 때 나갔던 기사이기도 해요. 이 그 뭐 박찬호와 CBS 뭐 이런 식의 코너가 있었는데 2004년도 11월에 그렇죠. 그 CBS 라디오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김어준
씨의 저공비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응용 삼성 사장이죠. 이제 막 사장에 임명이 돼서 이제 전화 인터뷰에 응했죠. 출연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박찬호 선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고 공이 날아가면서 구질이 변하나 박찬호가 부진한 건 야구계에선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다. 딴짓하지 말고 야구만 열심히 하면 부활 가능하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던진 거지. 물론 밑도 끝도 없는지는 모르지만 던진 거지. 근데 박찬호 선수가 이 기사에 반응을 해요. 빡쳤지. 이 기사에 반응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 홈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약간 그런 좀 약간 폄하하고 싶은 대상을 그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흔한데 네. 그 당시에는 그분이라는 말이 흔치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선구자야. 그쵸. 그분의 말씀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뭐 날 위한 게 될 거다. 혹은 뭐 언론의 장난일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뭐 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냐. 뭐 점점점 뭐 이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또 추가 남기더라고요. 그 이게 뭐 시를 인용한 거래요. 만일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마이 웨이 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뭐냐 나에게서 조언을 해준 그분의 얘기를 난 무시하고 가겠다. 약간 이런 거지. 네.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좀 나름 굉장히 좀 이슈였어요. 저도 그때는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요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박찬호가 다저스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시즌 2000년에 18승 그렇죠. 찍고 2001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찍고 텍사스와 5년간 6,5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죠. 근데 2002년부터 맥이 없습니다. 맥이 빠져요. 고질적인 허리 부상도 있고 사실 이제 다저스에서 이를 악물고 던졌기 때문에 뭐 허리가 다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박찬호에 대해서 또 이제 사실 좋지 않은 소문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뭐냐면은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뭐 박찬호 뭐 연예인들이 줄을 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박찬호 그때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연예인들이 한 번씩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왜 밤에 보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었죠. 그래서 김응용 감독이 얘기한 것도 그런 딴짓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라는 거를 지금 좀 생각을 해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겠지. 근데 만약에 야구를 계속 잘했으면은 그럼요.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카드라가 나오는 이유인데 뭐 어쨌든 안타깝죠. 뭐 텍사스 가서 망한 게 그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거니까. 박찬호 본인이 잘 성적이 안 났으니까 그런 거고. 손아웃도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 여기서 넘어가도록 본인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저 일에 지금 본업에 충실히 하고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딴짓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택시비가 왜 이렇게 당신 홍대 오는 이유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홍대 오는 이유가 있어. 아니 택시비가 왜 이렇게 28,000원씩 나옵니까? 28,000원 아니 서울에서 서울인데 그 정도로 나오나요? 뭐 그 정도 어디 일산 딱 찍고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데려다주고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일침을 박찬호가 막판에 일침을 내가 받은 것 같아 이걸. 갔다라는 사실. 그래서 박찬호의 은퇴식은 여러모로 이야기거리를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쭉 들었는데 요 마지막 그 일침이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세네요. 그래서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어떤 일침? 그 일침. 그런가요? 어르신이 고생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대비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사실 이제 박찬호가 기자회견 때 그 감독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감독 얘기를 꺼내죠. 자기의 시구를 받아준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정말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한 김 감독에 대한 어떤 그 얘기가 그렇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극명한 데뷔 효과. 그러네요. 이제 박찬호의 은퇴식 참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남긴 채 마무리가 됐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축구의 전설 최은성 골키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손아운서 축구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최은성 골키퍼 어떤 사람입니까?
최은성 골키퍼가 K리그에서 이제 세 번째로 500경기 이상 출장을 했고 18년 동안 이제 K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532경기에 나왔죠. 마지막 경기를 이제 전북 최강희 감독이 그 선발 출장을 뭐 배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선발 출장을 이제 시키면서 전반전 45분을 소화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특별한 게 이제 전북 선수들이 다 등번호가 532. 네. 532. 좋았어요, 그런 거. 그런 그 것들. 유니폼 입고 왔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배려가 맞는 게 몇 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선발로. 그동안 계속 권순태 선수가 계속 이제 나와서 이제 주전을 보다가 이제 은퇴식 맞춰서 이제 주전으로 기용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무실점 게임을 했죠. 네. 자,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폭죽처럼 네. 전북이 축포처럼 네. 골을 터뜨려 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고.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골 세레머니가 네. 바로 최은성 골키퍼를 행가래 해주는. 네, 계속 가운데로 불렀죠. 오라고. 네. 한 다음에 가운데서 이제 행가래를 쳐주는 장면이 저의 그런 세레모니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에 대해서 레스펙트를 보내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이제 소감을 최은성 골키퍼가 말하면서 대전 팬들이 대전 팬 한 분이 와서 펑펑 웃는 그 모습이 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울 수밖에 없죠. 대전의 레전드였는데. 대전에서 몇 시즌 한 15시즌 이상 뛰지 않았나요? 16시즌 정도를 뛰었죠. 근데 마지막에 워낙에 좀 둘이 그렇죠. 안 좋게 헤어지다 보니까. 구단 사이에.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전북이 이번에 최은성 선수의 은퇴식을 꾸미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한 게 대전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두 구단이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전주 대전이 되게 가까운데 제가 알기로 서포터들 사이가 그렇게 좋은 구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쪽 구단이. 근데 강성이죠, 강성. 네, 근데 그날만큼은 전북 서포터스들이 대전 서포터들 엄청 배려했죠. 아예 그냥 자기네들 서포터 구역을 내줬어요. 니네가 여기 와서 그렇죠. 최은성 응원해라 했는데 대전은 또 그거를 사양을 했죠. 그건 니네 구역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원정 서포터들이 이제 그 무슨 걸개 같은 거를 정말 자유롭게 걸 수 있도록 막 그거 다 그냥 해주고 그런 게 진짜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은성 선수의 은퇴식에선 대전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최은성 골키퍼 이제 사실 이제 그 K리그에서만 활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은 2002 한일 월드컵 멤버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워낙에 그때는 이훈재, 김병지 사이에 이제 라이벌 구도만이 이제 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서드 골키퍼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브라질 월드컵의 이범영과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 최은성이 그 당시에 K리그에서 정말 탑 클래스였던 게 2001년도에 대전이 FA컵 우승을 해요. 근데 그때 대전 전력이 FA컵 우승하면 안 되는 전력이에요. 근데 정말 그 모든 선수가 정말 수 없는 전력이었는데 쥐어짜서 이제 우승을 한 건데 그 중심엔 최은성이 있었죠. 또 이 선수가 안타까운 게 결승전에 또 다쳤어요. 그래서 우승 세리머니를 그 자리에서 못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한 시즌 동안 보여줬던,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잘했지만 특히 그 2001년도에 그 포스를 히디크 감독은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 병역 혜택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다 받았죠. 23명이 모두 다 받았고 그때 뭐 사실은 출전한 경기 수 그리고 뭐 시간 순에 따라서 뭐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 선수들에게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도 없던 얘기가 되고 뭐 이랬던 얘기가 딱 기억이 나네요. 언급해주고 가죠. 그걸 없던 얘기로 만든 사람이 바로 홍명보. 그래요? 주장 홍명보 감독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런 딴 게 어딨냐. 원팀의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던 홍 감독인데 참 이게 참 그렇죠. 12전이 흘러서 그게 그분이었군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은성 골키퍼, 박찬호 이 두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스포츠 스토커 우리가 또 진행을 하는데 항상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질까 하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행 잘 갔다 오고. 네. 자, 우리 손아운서 오늘 전 박찬호 선수 은퇴식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다 좋았는데 그 입장할 때 검정색 밴을 타고 나왔잖아요. 저희는 그 편집실에서 보고 있다가 저 장례식 차인 줄 알았어요. 좀 예쁜 걸로 해주지. 왜냐면 그게 기아차거든요. 기아차라고 그래도 이게 그게 그 신형 카니발, 신형 카니발 리무진으로 개조한 그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기에는 가장
기아에서는 제일 좋은 차가 아니었을까? 저희는 상조회사 차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아 구단의 그 얘기 전할 수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저 손아운서 예. 불금이 아닌 불월. 네. 발음이 좀 불월. 불월. 예. 불월. 좀 어감이. 어쨌든 오늘 불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침도 받았고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24회 우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더운 여름 더위 먹지 마시고 또 이제 스포츠 시원한 소식들과 함께 더운 여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알찬 얘기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